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 기자, 그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또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이 첨단 산업 분야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을 대만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경합도라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코트라에 따르면 AI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대만,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 이 긴장 심화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이 수출 경합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출 경합도라는 것은 이제 양국의 수출 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심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경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주요국 가운데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72.2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메모리 반도체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가장 높은 수출 경합 관계를 보였는데요. 코트라는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대만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반도체 수출 경합도는 32.5로 아까 중국이 70을 넘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었지만 4년 전보다는 이 수출국 가운데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대만은 설계,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세계 3대 반도체 수출국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만과의 경합도는 낮지만 점점 이 경쟁 구도가 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만과의 경합도가 조금이라도 좀 높아진 것은 그 대만보다 뒤처진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국의 경쟁력이 조금은 더 올라왔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유력한 경쟁자로 여겨졌었지만 이제 싱가포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싱가포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걸 좀 주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글로벌 무역에 어떤 변수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이 싱가포르로 제조 중심지를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SMC 계열사인 이제 뱅가드 국제 반도체 그룹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NXP와 함께 싱가포르에 약 78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네. 작년에는 이제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싱가포르에서 40억 달러의 규모의 어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대만 2위 반도체 기업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이제 건설하고 있어서 대규모 공장이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보면은 이 말레이시아가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 공정의 13%가량을 담당하는데요. 특히 페낭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활발한 투자 유치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수출 경합도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한 50.5인데요. 이게 2019년보다 좀 더 상승을 해서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에서 이 대만과 중국 등과의 어떤 기술 격차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수출 경쟁력이 지금 뒤처지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코트라는 첨단 산업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면서 반도체는 자동차, 부품 등과 함께 주요국 정부가 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전략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전략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이어서 말레이시아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경쟁과 관련된 소식 첫 번째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이어드립니다. 네, 설 연휴 전 10조 대 현실화할까 빨리 도는 추경 시계 소식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야당은 단독으로 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홍 기자, 이 대규모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좀 커지고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현재 국민 경제 상황과 이 단독 예산안 통과, 정치권 분위기로 비춰봤을 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회 탄핵 가결 바로 다음 날 추경을 언급하면서 약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추경 필요성에 동조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한은은 바로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추경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한은은 이제 비상기업 선포 이후에 경제 심리 위축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만약에 추경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일지도 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한 연초에 10조 원 정도의 추경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CT 같은 경우는 종전에 내년 1분기 30조 원대 추경 전망을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유지하면서 대안 시나리오 내년에 한 10조에서 15조 원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총 30조 원의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시기가 내년 초에 10조 원에서 15조 원, 그리고 하반기에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좀 쪼개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얼마가 될지 전해진 바는 없지만요. 시장에서는 이 CT가 제시한 1에서 30조 원의 어떤 그 추경 규모가 좀 시장 지표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야당이 과거에 추진했던 국민지원금 을 토대로 해서 13조 원 규모를 예상을 했는데요. 민주당 앞서서 국민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5만 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10조 원대 추경은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예전처럼 대규모 추경은 어렵지만 민주당이 예산안에서 감액한 규모에다가 일부를 더 더해서 추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내년엔 한 10조 원, 내년 초에 10조 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 추경이, 이렇게 보고 있고, 추경의 경우에 이제 국채 발행 시에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고, 연말 시장이 강한 상황에서 언제부터 이 추경 재료가 반영될지도 좀 관건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계속 좀 뉴스로 다뤄질 것 같은데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달러 강세 언제까지? 월가 내년 달러 약세 전망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 이후 달러가 초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와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 기자, 이 달러 약세 전환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네, 트럼프 2기의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점쳐졌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득세하는 요즘인데요. 네. 내년에는 달러 약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말 달러 가치가 현재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와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이것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면서 달러화는 최근 주요 통화 대비 강세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명목금리에서 이 물가 상승 효과를 뺀 이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위험 선호 심리 개선 효과가 맞물리면서 달러화에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는 설명을 했어요. 네. 실질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 달러화를 보유하게 될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투자 심리 개선으로 비달러, 그러니까 달러화가 아닌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들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실질금리 하락과 위험 선호 현상의 확대를 이 달러 약세의 주요 배경으로 일단 꼽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딩에 베팅했던 투기 세력들이 이제 되돌리는 반대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티그룹에서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 이 잠재적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결정들이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 투기 세력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들 투기 세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이 뭐 본질적으로 달러 강세를 지지할 거란 관측에 달러 매수 포지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축을 해왔는데 실제로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분위기가 뒤집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연준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달러화가 금리 및 성장세 우위를 잃게 된다면은 달러화 약세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약간론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다면서 유럽 등 이제 미국 위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이제 회복이 될 경우에 달러화에 대한 이 약세 압력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도 달러 약세 전망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 이어집니다. 네, 테슬라 내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 모델 Q 출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 전기차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략을 좀 따라하려는 건지 저가 전기차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들어가 있네요. 네,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달 초 기업 설명회에서 저가형 전기차 출시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모델 Q라는 차종명으로 알려진 이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소형 해지백으로 출시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장이 한 4m가 안 되고요.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1회 주행 가능 거리가 한 500km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 Q 같은 경우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에도 실구매가가 37,4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3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굴러다니고 있는 이 보급형 모델 3보다도 더 6,000달러 이상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미국 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으면 실구매가는 29,999달러로 3만 달러 이하로 구매도 가능해지고요. 네, 많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것 같은데 이런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모델 Q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비아디의 돌핀과 폭스바겐 ID3와 경쟁할 것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가 이 전기차를 저가형 전기차를 해치백 스타일로 출시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비아디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치백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크게 이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가 좁은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인근에서 연간 최대 생산 규모가 50만 대인 테슬라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Q 같은 경우는 기아 EV3와도 가격대가 겹칠 것으로 보여요. 기아는 올해 5월에 EV3 출시 당시에 글로벌에서는 한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 저가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면 EV3와도 또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 저가 전기차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포인트 테슬라 소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